세계 역사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약소국은 결국 강대국에 점령되거나 동화되기 마련입니다. 예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강당에 알렉산더 라이트 교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의 국제지정학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로마 제국, 대영 제국, 소련. 모두 주변 약소국들을 병합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맨 뒷줄에서 한 아시아계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5천년간 자신만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이트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이론이 흔들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교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그날로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라이트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22년간 국제분쟁사와 강대국 정치학을 가르쳐온 교수죠. 강대국의 지배구조와 제국의 쇠퇴라는 두 권의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CNN과 BBC의 국제분쟁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자문 역할도 했죠. 세계 각국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할 정도로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그날 강해 후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한국 학생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책장을 둘러보니 5,000권이 넘는 장서 중에 한국에 관한 책은 고작 3권. 그마저도 한국 전쟁에 관한 미국 중심의 관점으로 쓰인 책이었어요. 메모지에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적고 책상에 붙였습니다. 제임스, 미쳤어?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닫다니. 저는 평생을 강대국의 논리를 연구하며 살았어요. 제 이론은 간단했습니다. 역사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과정이며 약소국은 결국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는 것. 이 이론으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써왔죠. 그런데 한 학생의 질문이 제 학문적 토대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날 밤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사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달라고 사서에게 부탁했어요. 밤새 읽으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이야기, 몽골 제국의 침략에 30년간 맞선 고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해전 승리.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야. 체계적인 생존 전략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에 가봐야겠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다음 달에 옥스퍼드 특강도 있잖아요. 내 학문적 양심의 문제야. 평생 강의해온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지도 몰라.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국제정치학의 기본 전제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야. 다음 날 아침 학과장 마이클 스미스 교수를 찾아갔어요. 6개월 연구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다음 학기 강의 계획도 다 짜놨는데. 제 이론에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약소국의 생존 전략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한국을 직접 연구해야 합니다. 스미스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요? 당신 전공은 유럽과 중동 지역 아닌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학계가 너무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어요. 결국 연구 휴가가 승인됐고 3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학계의 명성과 자존심을 걸고 한국의 생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 중 하나였거든요. 자동화된 시스템, 빠른 입국 절차, 최첨단 기술. 이게 제가 약소국이라 생각했던 나라의 모습이었나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마트 고속도로 표지판, 곳곳에 보이는 첨단 공장들, 그리고 도시로 들어서자 펼쳐진 고층 빌딩 숲.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강대국 사이의 작은 나라로만 봤을까?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눈부셨어요. 한강을 따라 흐르는 불빛과 반짝이는 빌딩들,
24시간 활기찬 도시의 모습. 첫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 형식의 연구 일지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서울 첫인상. 내가 알던 약소국의 모습이 아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나라로 보인다. 왜 우리 국제정치학은 이런 사례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외교안보학과의 박준호 교수를 만났어요. 프린스턴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최근 제 책 강대국의 지배구조를 날카롭게 비판한 논문으로 화제를 모았던 학자였죠. 서울대 교정은 아름다웠어요. 봄꽃이 만발한 캠퍼스를 걸으며 처음 만난 박 교수는 생각보다 젊고 친절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 학생의 질문으로 시작된 지적, 호기심, 그리고 제 이론의 맹점을 인정하고 싶은 학자로서의 양심에 대해서요. 정말 흥미롭네요. 박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논문에서 교수님 이론을 비판했지만 이렇게 직접 한국을 방문해 연구하시는 모습은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박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특히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국이 어떻게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했는지 그 전략이 궁금합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박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한국이 살아남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게 한국의 생존 전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들을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했어요. 이론만으로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해요. 박 교수님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겨 이 특별한 탐구 여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생존 비밀을 밝혀내는 이 여정이 제 학문적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탐방 장소는 의외로 DMZ 비무장지대였어요.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첫 장소로 DMZ를 선택하셨나요? 박 교수님은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도 어떤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직접 보셔야 합니다. 라이트 교수님,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휴전 상태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1953년 이후 정식 평화협정이 체결된 적 없습니다.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도라산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았습니다.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니 같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북한 측 초소에서는 군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이 끝나지 않은 곳이라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위협 속에서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박 교수님은 깊은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첫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우리는 분단이라는 비극을 오히려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어요. DMZ 내 평화공원을 거닐며 박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전쟁 이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화에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했죠. 그때 한 노부부가 우리 옆을 지나갔어요. 할아버지의 가슴에는 참전 용사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그분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짧은 대화 끝에 저희를 인근 카페로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김영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지요. 김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전쟁 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됐었지요. 서울은 완전히 폐허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김 할아버지의 부인께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1950년대 서울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 넝마를 걸친 아이들, 무너진 건물들. 우리는 선택이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던 거지요. 할아버지께서 손주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이 아이는 지금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 나이였을 때는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 세대만의 전쟁의 상흔에서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의 역사가 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한국인들에게 전쟁과 위기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했어요. 폐허에서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죠. 박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남북분단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다른 쪽은 독재체제. 불과 몇 미터를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긴장 속에서 어떻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걸까요? 제가 궁금해했어요. 군장교 출신의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도 외교는 계속됩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외교를 펼쳐왔어요. 이것이 두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외교적 균형.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왔어요. 주변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었죠. 판문점에서 나오며 제가 물었어요. 외교만으로 충분했을까요? 군사적 위협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건 다음 목적지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했어요. 물론 핵심 시설은 볼 수 없었지만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건의 공격이 국가 주요 시설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죠. 사이버 사령부의 이대령이 브리핑했어요. 모니터 여러 개에는 실시간으로 탐지되는 사이버 공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 상황실 같았습니다. 어떻게 방어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공격보다 방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민간 IT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죠.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의 보안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민관 협력.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국가 안보에 참여하는 모델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광화문 인근의 전통 주점에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하루 동안 본 것들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델입니다. 기업이 국가 안보에 직접 참여한다니. 제가 말했어요. 박 교수님은 막걸리 잔을 채우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국민이 생존 전략에 참여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KTX 안에서 박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우리가 처음 방문한 곳은 유엔 기념공원이었어요. 세계 유일의 유엔군 공동묘지였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이곳에는 한국 전쟁 당시 16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바쳤죠. 각국의 국기와 이름이 적힌 묘비들 사이를 걸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태국, 에티오피아. 다양한 국가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묘비 앞에 꽃을 놓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학교에서 온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매년 학생들이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한국은 어떻게 이런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것이 네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유대 강화.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약소국으로서 혼자 강대국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했죠.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나요?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했어요. 195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지금은 OECD 회원국이자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도왔던 국가들을 돕고 있죠. 유엔 공원을 나와 부산항으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 부두에서 전 세계로 향하는 배들을 바라보며 박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항구는 한국 전쟁 시기 피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지금은 세계 6위의 수출국 관문이 되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박 교수님이 물었어요. 라이트 교수님, 지금까지 보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산과 들판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한국을 단순히 지정학적 약소국으로만 봤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존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국민적 의지의 결과였군요. 박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한국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일은 어떻게 한국이 문화와 기술로 자신만의 위치를 확보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세계 최첨단 기술의 산실이라 불리는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 됩니다. 연구소의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을 구경하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크기로 회로를 그리는 초정밀 장비들, 무인 자동화 시스템. 미래의 공장 같았죠.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5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기술 자립.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일찍이 깨달았죠.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고요. 천연 자원 대신 인적 자원에 투자한 겁니다. 공장 카페테리아에서 김 부장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70년대 초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미국과 일본이 장악한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자살행위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국가 생존의 핵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섰네요. 거의 역공격에 가깝습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박 교수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강대국에게 항상 당하기만 하면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전략을 택했어요. 반도체 공장을 나와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건물로 향했어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죠.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이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의아하게 물었어요. 맞아요. 6번째 전략은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박 교수님이 말했어요. 과거에는 군사력이 국가의 힘이었지만 21세기에는 문화적 영향력이 중요한 국력이 되었어요. 한국은 이것을 일찍 간파했죠. 연습실에서는 데뷔를 준비 중인 아이돌 그룹이 땀을 흘리며 댄스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 15시간씩 연습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국가대표로서의 사명감도 있어요. K-팝 아이돌은 한국의 문화 외교관이니까요. 회사 대표가 설명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700여 채의 전통 한옥이 보존된 이곳은 현대도시 속 전통의 섬 같았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런 전통을 보존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옥 카페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박 교수님이 답했어요. 이것이 7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문화적 정체성 유지. 한국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문화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언어, 음식, 예술, 건축.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었죠. 전통 공예를 만드는 젊은 장인을 만났어요. 30살의 그는 하버드 MBA 출신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목공예 기술을 이어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안정적인 글로벌 기업 대신 이 길을 선택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글로벌 기업은 많지만 우리 전통을 지킬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만의 것을 지키는 것이요.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박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결국 한국의 진정한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박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여러 전략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적응과 혁신의 균형이에요. 한국은 강대국의 압력에 적응하되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외부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재해석했죠. 예를 들면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되 한글을 창제했고 서양 기술을 배우되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미국 음악을 수용하되 K-팝을 탄생시켰죠.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했지만 우리다움은 절대 잃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하고 혁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성장했죠. 예일대학교 캠퍼스로 돌아온 지 3개월 후, 저는 새 책, 약소국의 지혜, 한국의 생존 전략에서 배우다를 출간했어요. 출판 기념회에는 수많은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의 기자들까지 취재 나왔죠. 제 경력 25년 만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책이었어요. 교수님, 평생 강대국의 전략만 연구해 오셨는데 왜 갑자기 한국 같은 중견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제 학문적 토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 때문이죠.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 국제정치학은 너무 오랫동안 강대국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는 약소국도 자신만의 전략으로 세계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소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온 것이었죠. 열어보니 박 교수님이 보내온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 찻잔 세트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라이트 교수님, 한국의 생존 전략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찻잔으로 차 한잔 하시며 다음 한국 방문을 계획해보세요. 박준호 드림.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그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 한 한국 학생의 질문으로 시작된 모든 여정 이후의 첫 강의였죠. 강의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뒷자리에는 다른 학과 교수들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국제정치학 수업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관계를 강대국 중심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소국과 중견국의 생존 전략, 특히 한국이라는 놀라운 사례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울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5,000년간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정교한 생존 전략의 결과였어요. 스크린에 한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핵심 전략은 적응과 혁신의 균형입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압력에 적응하되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재해석했죠.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그 질문을 했던 바로 그 한국 학생이었죠. 교수님, 한국에 직접 가보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당신의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들도 배워야 할 지혜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다음 날 학과장 사무실에 불려갔어요. 걱정했지만 뜻밖에도 좋은 소식이었죠. 라이트, 당신의 새 책이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국무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더군. 약소국 외교전략 연구소를 설립하는 건 어떻겠나? 기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그동안 강대국 중심 연구만 지원받았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네. 미국 같은 강대국도
이제는 다양한 중견국, 약소국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당신의 연구가 시기적절하다고 하더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알렉스. 한 학생의 질문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사실 나도 놀랐어.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 세계는 이미 다극화되고 있고 약소국과 중견국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날 밤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역사는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 속에서도 지혜와 적응력, 그리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였죠.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국제전화였어요. 박준호 교수님이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당신을 다시 초청했습니다. 약소국의 지혜를 주제로 아시아 순회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을 시작으로 도쿄, 방콕, 싱가포르까지요. 영광이죠. 기쁘게 답했어요. 제가 더 배울 게 많을 것 같네요. 박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정복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캠퍼스의 늦은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중에는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도 있었죠. 그들의 역사에도 배울 것이 많을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연구소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동아시아 약소국의 생존 전략 비교 연구로 정했어요.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나라들이었죠. 다음 학기 강의 계획표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약소국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첫살의 연구는 당연히 한국이었죠. 이제 저는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한국 학생의 질문이었어요. 세계 역사에서 진정한 강자는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당하지 않은 자들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라이트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동사아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